안녕하십니까. 비봉고등학교 교과학술부장 조영숙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본교 입학 설명회를 찾아주신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이기가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는 평생 출신 학교로 남을 고등학교를 결정할 시기이고, 또 학부모님께는 내 자녀의 진로와 대입을 좌우할 3년을 보낼 곳을 어디로 할지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디에서도 대면 상담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비봉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설명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일송학사, 본교의 기숙사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다들 필기로 나눠드렸거든요. 브로셔 간단하게 적으셨다가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의 응답 시간을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교는 꿈꾸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 아래 차이와 다양함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어울림을 할 수 있는 학생, 또 협력하여 서로 성장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사기충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사기의 한자는 넉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입니다. 저희는 그 선비사자의 동음이어인 넉사자를 활용을 해서 창의적 지성, 꿈을 잡는 진로지도, 올바른 인성, 건강한 신체를 함양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육 전략인 투트랙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투트랙이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거 녹화했다가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일 겁니다. 2019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수능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수능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공정성 있게 운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력이라든가 배경과 같이 학생들의 외부 요인을 차단을 해서 공정성 있게 선발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표의 왼쪽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 현재 고1,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2024학년도의 대입 과정에 대한 간단한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인데요. 빨간 글씨 부분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자율동아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반영하지 않고요. 수상 경력이나 독서 상황도 기재는 하겠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글씨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교사가 상시 관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수업, 자율활동, 이것들만 그대로 기재를 하고 이것만 종합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추가해서 자기소개서도 교사 추천서도 종합전형에선 폐지하겠다라고 했었죠. 결국 수능만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종
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큰 부담을 줄이겠다. 비교과 영역을 삭제하겠다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4학년도 개입 변경 주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대학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쯤은 하나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여기 있는 대학들은 현재 신입생을 선발할 때 논술 중심, 논술 위주 전형이나 학종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5% 이상인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에 대해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권고가 내렸고 당연히 그 권고를 지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사가 나면 대부분 학종 아니야, 정시야, 수능이 강화된다고 했어, 수능 준비만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나머지는 종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다 빠집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세특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국어 선생님입니다. 국어 교사인데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수행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책은 또 어떻게 읽고 감성문은 어떻게 썼는지를 쭉 관찰한 다음에 생활고려부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열심히 한 학생은 쓸 수 있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맨날 잠만 자 하는 친구들은 글자 수를 적게 적거나 안 적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무조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친구들은 활동한 내용 그대로 알차게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비교과 영역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느냐, 그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종합 전형의 큰 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 동아리 안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정규 동아리도 1, 2, 3, 4, 5, 7교시 안에 들어가 있는 활동이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느냐, 얼마나 바람직한 태도로 임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학년도 올해 대학을 가는 친구들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까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전국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47%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실기 위주 전형은 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으로 한정을 하면은 종합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7%, 정시가 31%입니다. 종합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외 공동성 방안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치고 그래서 정시 비중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집어지지는 않겠죠. 결국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절반은 어쨌든 학종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정성 강화, 수능으로 많이 뽑겠어, 이거에만 집중을 해서 내신 망쳤으니까 나 대충 하고 정시로 가야지 라고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친구들 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나는 활동을 해놓은 게 없어, 수업을 너무 들은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시 카드 6장, 원서 6장을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본교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올해 대학에 진학한 본교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권이나 교대를 비롯한 특수 목적권에 진학한 학생들은 수시로 간 학생들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정시로는 2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 캠퍼스로 다시 분석을 해보았더니 수시로 간 인원이 19명, 그리고 정시로 간 인원이 13명입니다. 이것이 본교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시 인원이 조금 평균보다 많은데요.
학생들이 한 2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내신 안 나오고 막 이런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신 안 좋고 생기부 관리가 안 됐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수능으로 노력해보자 라고 엄청 다독거렸더니 이렇게 정시로도 대학을 많이 가는 결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위해서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강화, 전공 적합성, 인성민 체육교육, 문화예술교육,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항목으로 6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 강화입니다. 이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교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독서 교육인데요. 그 독서 교육의 가장 앞에 있는 활동이 바로 독서 토론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2팀, 또 오른쪽은 3팀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장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 그림은 선생님이 계시고 오른쪽은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하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또 안 보이는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저희 독서 토론반은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는 그 과정 안에 교사가 그 책을 같이 읽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론을 하는 주제 도서는 시사, 인문학, 고전,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 주제 도서를 읽고서 뭘 토론을 하느냐? 책을 읽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토론이니까 돋보이고 싶겠죠? 주제 도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서브책이라고 부르는 다른 책, 인터넷 자료, 논문들도 다 조사를 한 후에 이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지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서 토론반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국영수 사과 과목에, 그리고 그 외 과목에도 한 학기의 수행평가 하나는 독서 관련된 활동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참여하지 않아도, 독서 토론반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책 여러 권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심화하고 지식을 쌓고 또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본교 교육과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가와의 대화입니다. 방금 전에 주제 도서를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제 도서를 쓴 저자를 모시고서 강연을 듣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강연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를 초대하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는 것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행사 준비,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또 사후에 세미나를 하는 것까지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를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읽은 책의 작가를 직접 만나고 강연을 듣는 것에서 독서의 재미가 한층 더 커집니다. 올해 작가와의 대화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고 학부모님께서는 옛날 배우 중에 명로진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배우가 요즘 배우 활동을 안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쉽게 논어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하고 또 작가와 만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강연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책에다가 직접 사인도 받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독서의 기쁨을 또 다른 데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작가와의 대화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독서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바로 독서 캠프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는 진행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2학기 활동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독서 캠프입니다. 1박 2일 동안 책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하루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여기에 참여했던 2학년 학생들이 왜 하루만 하냐고 아우성을 칠 만큼 굉장히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1학년들한테는 평소에 2학년 선배들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우와 선배들 되게 똑똑하네, 나 자극받았어, 나 더 열심히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독서 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공 적합성 항목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창의지성의 날은 뭐냐? 실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생들은 그 20명의 전문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분의 강의를 2개를 듣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왔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군 상위 20분을 초대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그 대학 관련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그 직업에 가질 수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하고 복지는 어떠하고 등등의 정보를 생생한 강연을 통해 듣는 시간인데요.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앞에서 한 서너 줄밖에 안 보이겠지만 군인이 오셨는데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군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정말 두근두근 설렜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승무원이신데 마찬가지로 승무원 할 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왔는데요. 커트, 그리고 흔히 고데기라고 하죠. 열기구,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 분야, 또 작가가 오기도 하고요. 대기업 직원이 오기도 하고요. 금융권에서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제 직업인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구나, 뭘 더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옛날에 소풍하면 놀러가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놀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영수사가 수업과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생활교육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1학년 사회교과와 연관된 체험학습입니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라고 들었는데요. 저기 앞에 공룡알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자율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 개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개수가 한으로 줄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여하는 자율동아리 개수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설을 하고 자유롭게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면 체육교육입니다. 공부만 할 수도 없고 또 체력이 받쳐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스포츠 클럽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농구, 축구, 배드민턴, 피구,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농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본교의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체육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애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밑에는 소통 공감의 날인데요. 말 그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공감 얘기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사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테라리움 테라피, 배드민턴,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서 계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세요. 여기 왼쪽이 어머님이고 오른쪽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유리 용기, 어항 같은 용기 안에다가 화초 심고 돌 꾸미고 하는 그 테라리움 활동을 하는 건데, 원래 그 대화가 맞지 않은 모자지간에 이 시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본교의 공간에는 그림을 전시하고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미대 가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독서하고 난 다음에 독서 활동지를 전시할 수도 있고요. 또 건축을 진로로 하고 있는 학생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초청 연주회의인데요. 오른쪽 지지난주, 2, 3주 된 것 같은데요.
어려운 악기를 쉬운 음악으로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기파른에 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돌 음악을 연주해 주셨어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본교의 음악 선생님께서 실력도 뛰어나신데 진학지도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경력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음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을 직접 지도도 해주시고요. 또 학교에서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입니다. 본교는 학생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 학생회에서 해 라고 허락할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자치회에서 스쿨폴리스라든가 양심우산이라든가 교복 물려주기 활동이라든가 교복바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집 바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스스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주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 유행에 따라서 저희도 아이들이 기획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참여하는 그러한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뭔가를 전달하고 공지하고 싶을 때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도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 비공고 데스크에다가 활동을 공지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학교 일정을 안내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챌린지나 공모전 공지 때는 뭔가 잃어버린 물건들을 발견을 했을 때 주인 찾습니다와 같은 활동들을 이 페이스북 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 뭔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록해야 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교는 미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메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통신문도 이걸 통해 공지를 하고요.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을 많이 했는데 이 온라인 학습에 과제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올리고 하는 것도 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행평가도 여기다 올리면 되고요. 상담 결과도 여기다 올리면 되고요. 성적도 여기다 올리고요. 방과후 학교 출석부도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언제 쓸 수 있느냐? 요 화면의 오른쪽은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 과제를 개설해 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수행평가 메뉴를 딱 누르고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본문에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의 최고 장점은 개인이 작성한 모든 자료를 한 페이지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연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조연숙 학생이 3월에 입학해서 3년 동안 기록한 모든 것을 한 페이지에 쭉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출력을 하면은 거의 100페이지 이상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언제 쓰느냐? 나중에 종합전형 면접을 대비할 때 내가 이 활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라고 할 때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내가 했던, 각자 했던 활동을 그대로 찾아서 형광펜으로 그어서 아 맞아 나 이거 했어 라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성적을 공지합니다. 그냥 전체 것만 공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자기 것만 볼 수 있기는 한데 엄마들 많이 하는 말 중에 성적표 안 나왔어 이거 있죠? 저희 학교는 그거 없습니다. 어머님들은 스마트폰 한 2번만 누르시면은 시험 끝나자마자 성적 올라올 때 아 얘가 이만큼이구나 학생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앱의 평점이 별점 1.1개가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 그래서 싫어할 것 같은데 대신에 학부모님들께는 나중에 대학 갈 때 다들 좋다고 느끼지만 3년 동안은 맨날 알겠어요. 나한테 화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막 100개, 200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더라가 가물가물할 때 이거를 확인을 하면은 면접 볼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게 과연 대학 갈 때 쓸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대학 갈 때 이 활동들이 얼마나 유의미했는가, 올해 진학지도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개개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입전략 TF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들, 학년 부장님들, 관련 교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음형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클러스터나 꿈의 대학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트랙 중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거 다 따라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거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그것이 학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책을 사줘야 뭐 학원을 보내줘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시전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맨 학습전략 클리닉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입학한 직후에 실시를 합니다. 입시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앞으로 직업 세계는 어떠할 거고 대입 전략은 어떠하고 공부 방법에 무엇이 있고 자기 성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등등등의 이러한 강연을 10시간 동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도 내신이 웬만큼 된다는 친구들이 앉아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학원 조금만 다니면 내신이 웬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시키는 것 그리고 학원에서 시키는 것 그것을 계획성 있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1순위에 두어야 할 것, 2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정해서 실천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강연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과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플래너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다 전달을 하는데요. 이 플래너 작성에 대해서는 기숙사 할 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프로그램 두 번째 방과후 심화학습입니다.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일에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기중 방과학교와 방학중 방과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방과학교는 수준별, 맞춤형, 소규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비슷한 성적끼리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야 수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학생들이 강사 선생님한테 저희 이런 수업 할 거예요. 이런 책으로 할 거예요를 직접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수업이 가고 매주 피드백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좌당 인원은 7명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에 가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 강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강사 재계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학중 보충 수업은 본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학기와 학기 사이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중 심화학습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면 그 수업이 개설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수업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스입니다. 멘토 멘티의 개념은 다들 아실 텐데요. 학생들의 국영수사과 선생님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사실은 학생들마다 학업 성취도가 다 다르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또 과목에 따라서 중요도를 두는 것도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일괄적으로 수업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 1대1로 교사가 학생들을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과연 계획을 잘 세우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기출문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근데 수능
수능 기출 문제를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어떤 방법을 푸는지, 또 인터넷 강의는 뭐를 듣는지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교사가 가끔씩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얼만큼 들었는지, 이 문제집을 어떤 방법으로 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잘못된 학습 방법을 고치기도 하고 교사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 빨리 진도를 나가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단을 하기도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멘토스인데요.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은 이런 걸 해주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다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선생님들께 그냥 그대로 보내드려요. 그 선생님들은 읽으시고서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스터디 그룹입니다. 스터디 그룹은 학생들이 그냥 조직을 합니다. 선생님 저 제가 국어 공부할 건데요. 응 그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공부하다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점검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서로를 가르치면서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이 프로그램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서 업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신입생들한테 이거를 지원을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교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개념이나 단원을 2시간 또는 4시간,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해서 끝내는 그런 활동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과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얘네 이제는 조금 더 복습이 필요하겠어, 보완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는 순간 이 강좌가 개설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학생 4명이고요. 선생님 1명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2학년 영어 원포인트 레슨 수업에 가서 살짝 찍어온 장면입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필요한 학생들하고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만족도가 정말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숙사생들 말고는 자율학습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밤 9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 임장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간도 칸막이 책상이 있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도 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을 어디를 갔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를 해놓은 내용과 겹치는 내용일 겁니다. 올해 대학 간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중학교 내신이 얼마로 입학을 했는데 어느 대학에 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건 정시 전형입니다. 다들 의아하신 부분이 뭐냐? 중학교 내신하고 진학하고 상관이 없는 판단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올해 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입학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가 그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날 컨디션이 삐끗하는 친구들이 한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노력이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 이 중학교 내신과 진학 대학의 상관관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낮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을 어떻게 성실하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